지금 이런 그 간단한 질병 하나 때문에 전 세계에 이렇게 팬데믹이 걸렸지만은 만약 기후 위기로 인해서 2050년이 되면은 전 세계는 지금 북극 빙하가 2030년이면 다 녹는데요. 북극의 해빙이 녹으면은 해수면이 온도 올라갈 거예요. 전부 다 올라갈 거예요. 뭐 들리는 얘기로는 KBS에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돌려봤더니 국회의사당 앞에까지 서해도 마찬가지고 물에 이렇게 어느 정도 침수가 된다는 거예요. 안양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전 세계가 이제 지구가 내전과 대규모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한 510억 톤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제로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우리나라 탄소 배출량은 지금 세계 7위입니다. 우리가 경제 규모가 한 11위 정도 되지만 7위 정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부분 화석 연료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우리 그 석탄 발전을 발전량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전열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 산업 현장이라도 아니면 가정에서 쓰는 그런 그 에너지 믹스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석탄 발전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생명운동 관련해서 200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어제 여기 지금 아마존이 어제 우리 그 부원장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그림 중에 하나인데 이 열대우림 아마존의 열대우림이 2021년 그 4월 한 달에만 581제곱킬로미터만큼 산림이 훼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이만큼씩 훼손이 되고 있고 복원되는 양은 뭐 이거보다 훨씬 미미하겠죠. 581제곱킬로미터면은 서울이랑 부산까지 한 450, 60밖에 안 되잖아요. 훨씬 더 큰 면적이 훼손이 되고 있다. 매달 이렇게. 그래서 저희는 나무 심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 및 화석연료 사용 30% 감축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시면은 우리 그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력의 에너지 믹스가 지금 나와 있어요. 여전히 화석연료가 강물 자원이잖아요. 밑에 우리 수만 년 동안 이렇게 계속 누적되어 있는 그런 강물 자원들인데 거기에 이제 석탄이라든지 석유라든지 천연가스 이것들을 화석연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석탄이랑 천연가스 비중을 합치면 여전히 70% 이상을 우리가 강물 자원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이제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그런 대기오염 물질을 이제 미세먼지라고 해요. 미세먼지 이렇게 지금 배출 원인이 뭐 사업장별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이 크기가 한 10마이크로메타 이하를 미세먼지라고 해요. 우리가 머리카락을 한 지금 50에서 60 정도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5분의 1 정도 이렇게 작은 겁니다. 얼마나 작은 거예요? 눈에도 잘 안 보이겠죠. 이런 것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뭐 점막에 이렇게 흡착이 되면서 세계보건기구에서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침묵의 살인자라고 해서 서서히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번 보면 2012년 YTN 보도에 따르면은 이러한 그 미세먼지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연간 550만 명이 이제 조기 사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기 사망 원인의 네 번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 지금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계속 마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석탄 발전 이거를 줄여야 되는데 여전히 석탄 발전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025년까지 계속 중설 계획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줄여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원재활용 운동 활성화인데 지금 아파트 이렇게 앞에 나가면은 토요일 일요일마다 산더미처럼 막 이렇게 많은 그런 재활용품들이 쌓여 있잖아요. 못 쓰고 못 입고 이래서 버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대부분 다 사용할 수 있지만은 뭐 유행이 지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새로운 걸 사다 보니까 그걸 안 입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버리는 제품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게 고래잖아요. 고래, 이 큰 고래가 그 바다에서 이게 지금 작은 플라스틱 이거를 보고 크릴 새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이렇게 먹어서 이렇게 돌아가신 이런 사진입니다. 그 지금 서울 쪽에 많이 그 상점들이 생기는 게 알맹이라고 해서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놔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세탁 세제라든지 아니면 식용유라든지 뭐 샴푸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벌크 제품으로 그래 산대요. 그러니까 용기만 가져가면 그 구입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용기 무게만 빼고 그런 나머지 실질적인 알맹이 제품만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그 상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농산물도 이런 포장 재질이 없이 그냥 다닐 그런 그 벌크 상태 그 상품들을 이렇게 판매하는 상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러한 상점들을 많이 이용해야지 우리가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수도권 매립지 지금 2025년도 종료되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이거 관심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가 2025년에 이제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가 이제 종료가 되는 시점이고 다른 서울, 경기, 인천의 이 폐기물들을 여기다 매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천에서는 2025년이면은 종료를 하겠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지금 그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계속 방송이 되고 있는데 하루 버리는 양이 14,000톤 정도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죠. 5톤 트럭으로 한 2,800대 분량. 이 폐기량 자체도 문제지만 실제로 이 많은 차량들이 밤새 이렇게 계속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지역 도로들을 다니면서 거기에 나오는 미세먼지도 또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쓰레기에 우리 그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꼭 재활용을 하고 물건을 구입할 때도 꼭 필요한 제품들 위주로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대부분 그 이런 제품들도 다 석유화학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다 석유화학 제품들이거든요.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이게 뭐냐면 지금 자원 재활용을 해서 페트병이 많이 나온대요. 제일 그 부피도 크고 우리가 뭐 콜라라든지 이런 탄산음료들 많이 마시잖아요. 요게 이제 법적 기준이 마련이 돼서 저희 아파트에도 지금 뭐 매주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이 페트병을 분리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예요. 한 번 적발되면 10만 원, 두 번 적발되면 20만 원, 세 번 하면 3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분리수거가 안 되면은 거기서 이제 관리 지도사가 있어요. 폐기물 관리 지도사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안 되면 바로 거기서 이제 그 과태료 이렇게 부과를 하는데 이 페트병을 분리할 때는 일단 내용물을 비워야 되겠죠. 비우고 그리고 이제 한번 헹구고 이렇게 그 뚜껑이랑 라벨 스티커를 이렇게 띄고 나서 그리고 배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썩지 않고 이렇게 각각 분리해서 배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기도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이제 법적으로 장치가 돼서 이렇게 지금 안 하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다음 이제 평화운동인데 평화라는 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하나요? 그거는 외부적인 물리적인 부분이고 사실 제일 큰 부분이 우리 건강이랑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일단 마음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편안하고 일단 갈등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분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그죠? 귀에서 막 열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 얼마나 이렇게 편안한 상태였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우리 주부님들 해가지고 합병 뭐 이렇게 뭐 시어머니 뭐 이렇게 뭐 이제 시댁 뭐 이렇게 합병 뭐 이런 게 있었다고 그러는데 요즘 세대는 참지를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참지 않고 바로 이제 뭐 소송이나 이런 걸로 해결하고 그거 안 되면 또 폭력으로 이렇게 하는 지금 그런 세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평화운동을 지금 추진하는데 일단 지역 간 세대 간 갈등이 상당히 심해요. 보시면 뭐 우리가 지금 그 삼남 지방이라고 해서 충청, 전라, 경상 이쪽으로 지역색을 정치인들이 막 너무 갈라놨잖아요. 표를 얻기 위해서 편가르기를 너무 했는데 이러한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대구라든지 보성군은 한마음체육대회를 이렇게 계속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갈등을 없애기 위한 그런 운동들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남녀에 대한 그런 갈등들이 되게 심해요. 보면 여자들은 그 남자들한테 여자들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취업도 불리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 남자들도 군대도 가고 이렇게 보니까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요즘 결혼들 안 하잖아요. 남자들은 여성들 비하하고 이렇게 페미니즘이라고 많이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서 여성들 우리 그 남성들 간에 이 성적인 이런 갈등들도 심하고 그리고 또 이 지금 40대에서 가장 큰 갈등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양극화예요. 그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그래도 그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이렇게 집값도 많이 오르고 그랬지만은 지역에 있는 분들은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고 벼락부지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갑자기 그냥 이 양극화가 확 생긴 갭이 전에는 뭐 우리가 서울에서 집을 살려고 그러면 그래도 10년 이내면은 열심히 일하면은 그 직장 다니면 열심히 하면은 살 수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이 뭐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데 올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양극화를 위해서도 해소하기 위해서 맞벌이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 이런 가정의 아이들 이런 돌봄 활동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문화 가족도 이주 여성 이게 또 평화운동의 하나인데 북한 이탈 주민도 마찬가지고 국적별 다문화 가정 자녀 이렇게 수를 보면 지금 2019년 통계를 하면 약 35만 가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서울 말고 이전에 그 시골 이런 쪽에서 오신 분들 보면은 훨씬 더 비율이 높아요. 지금 20% 이상이 그 외국에서 오신 분들 그런 자녀들 이런 분들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한 2천만 가구가 되는데 지금 35만 가구가 우리 다문화 가정 자녀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15%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돌봄 활동들이 필요한 거고 지금 뭐 서울 지역에서도 어디 특정 지역이 그렇게 많이 분포가 돼 있죠. 구로 쪽인가요? 어디 쪽인가요? 네, 그쪽 하여튼 신림도 뭐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에 대한 우리 국민이라는 인식이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대해줘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주 노동자 지금 88만 명 이렇게 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전에 외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파독 강부라든지 파독 간호사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분들도 다 지역의 우리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에 오신 이런 이주 노동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도 자기 지역의 이제 그 가족들을 위해서 부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없으면 사실 안 돌아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농촌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싹 빠지고 나니까 농촌 경제가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들을 이분들이 사실은 다 해주는 거예요. 요즘 뭐 돈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더럽고 이런 일을 하라고 그러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고마운 존재라는 걸 생각하시고 친절하게 대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북한에서 이제 넘어오신 우리 이런 이탈 주민들 이런 분들도 보살펴주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이 평화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도심에서는 층간소음 이게 또 가장 큰 분쟁 요인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층간소음을 사실 그동안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 층간소음 문제가 이게 뭐 어떤 아파트 공사장에서 들리는 소음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이 띠디디들이 이사 간다는데 이사도 안 가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그래서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 중앙 회장님이잖아요. 중앙 회장님이신데 그 대전시 있을 때는 한 사례인데 그 새로 이사 오시는 그 위층에 이런 그 입주민이 있다고 하면은 이게 아파트 대표들이 요 꽃 화분을 들고 가서 층간소음 없는 그런 아파트에 동참을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그 뭐 서로 조심을 시키는 거죠. 사전에 조심을 시키고 만약에 또 층간소음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 아파트 대표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제3자를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게 완만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층간소음 없애기 운동 이런 거를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이런 부분으로 사업들을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같은 엄동설안에 피부치 하나 없이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노인 고독사가 걱정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복거노인 가구 140만 시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자 관심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 고독사 실태와 대안을 김용덕 기자가 지금 보시면은 그 제일 큰 문제가 전에는 뭐 저출산 문제도 사실 심각하지만 노령화 이제 고령화 문제도 상당히 심각해요. 우리가 이제 초고령 사회에 이제 2025년 정도 이렇게 진입을 한다고 하는데 65세 이상 인구 20% 정도가 되면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죠. 보시면 지금 현대 사회 가장 큰 문제는 고립이라는 고립. 노인분들 우리 지금 뭐 저희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그 윗세대도 그 부모 세대를 다 이렇게 부양을 했잖아요. 다 부양을 하고 또 밑에 자식들한테 의존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되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쓸쓸하게 사는 분들이 140만 가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혼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노인들이. 여기 보시면 현대사의 가장 큰 문제는 공동체 의식 결여다. 일단 단절이 되는 거죠. 뭐 도시 특히 우리나라 더 심각한 게 아파트 이런 빌라 이런 다중 복합 시설에 많이 사시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단절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그 쓸쓸한 고립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바로 우리 공동체 문제에서 의식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고 지금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코로나에 걸려 이제 죽기 전에 굶어 죽을 판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수녀님이 나와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이런 모습들인데 이러한 공동체 문제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해결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 확충은 좀 어려운 말인데 여기 뉴욕에 이제 47번 가요. 47번가 다이아몬드 거리인데 여기 어마어마한 이제 매출이 발생이 돼요. 한 40조 정도 연간 그렇게 발생이 되는데 이 유태인들은 이 다이아몬드 커팅 기술이 뛰어나요. 이 사람들이 이거 기술을 제일 먼저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비쌉니까? 원석을 가공하는데 이 하나에 뭐 수십만 달러라고 하는 거예요. 매덕씩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 유태인들한테 맡기면서 계약서 한 번 없이 이렇게 악수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악수로 이거를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고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회적 자본이 확충이 안 되다 보니까 동업하지 마라, 이웃을 믿지 마라, 친구 믿지 마라,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1인 가구들 뭐 이렇게 치킨집 많이 창업을 하는데 그 누구는 얘기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치킨집을 창업하면은 돈을 다 부담하고 전체 올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 세 사람이 이제 창업을 한다고 하면은 일단 자본이 적게 들고 아이디어도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늘어나고 또 쉴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세 명이 하다 보면은 뭐 한 사람은 돌아가면 쉴 수 있고 이런 사회적 자본들이 충분히 합충이 돼 있는 나라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 사회 구조가 흘러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약하다는 거죠. 일단 신뢰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니까 이웃을 믿을 수 없는 거고 주변을 믿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서로를 믿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지구촌 그 운동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부존 자원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나라 뭐 부존 자원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믿을 수 있는 거는 이적 자원밖에 없어요. 뛰어난 그런 사람들밖에 없는데 이런 그 빈곤의 종말이라는 그 책을 쓴 제프리 삭스 교수가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부존 자원도 하나도 없이 단시간에 한 40년 만에 세계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원조를 받은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그런 단기간에 선진국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델을 이제 새마을운동을 꼽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 아니면은 이런 국가의 빈곤 모델 사례로 새마을운동이 적합하다. 그렇게 해서 UN 개발 성공 모델 또 개발도상국 핵심 사업으로 채택을 했고 그 결과로 해서 이제 2013년에 새마을운동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우리 나중일기랑 같이 이렇게 등재가 됐습니다. 나중에 한번 새마을 역사관 한번 보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외국인 새마을 교육을 73년부터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148개국에 새마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중국도 사실 중국이 지금 막 우리나라를 앞지르기 시작했잖아요. 중국도 새마을 운동을 배우러 왔어요. 한 몇십 년 전에 와가지고 거기도 제일 큰 문제가 농촌이에요. 농촌. 사실 뭐 상해라든지 뭐 이쪽 북경이나 이런 데는 잘 살잖아요. 근데 이 농촌을 개발하는 그런 모델이 이제 새마을이 적합하다고 해서 거기 이제 관료들이 새마을 운동 배우러 많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개도국 시범마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19개 국에 80개 마을의 시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새마을 글로벌 리그라 해서 SGL 파트너십으로 해서 새마을 운동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45개국이 매년 모여서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가 여러분들 좀 특이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네. 특이하게 생겼죠. 어디가 특이해요? 주둥이, 이 얼굴, 날개가 좀 되게 날개도 기념하잖아요. 이 보면은 이게 인도양이 모리셔스 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모리셔스 섬 얼마나 좋은 곳인가요? 마다가스카르 옆에 있는 섬인데 얼마 전에 뭐 일본 그 유조선이 난파된 그 곳이기도 하고 이 작은 섬에 요 새가 1600년도까지 이 1600년대 이제 막 대항해 시대였잖아요. 그때 막 섬들을 막 개발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 새가 이 모리셔스 섬에 살았어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새들이 여기 있었는데 이 선원들이 이 섬에 들어오면서부터 들어오니까 이 새는 이 인도양의 이 모리셔스 섬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과일들이 많이 있고 또 천적이 없었어요. 이 새에 대한 천적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새는 이 날개가 도태되면서 그 과일들 떨어진 것만 먹어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알도 여기저기 막 나온 거예요. 자기 천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 선원들이 들어오고 보니까 이 새가 사람을 보고 도망을 같이 갔는 거야. 멀뚱멀뚱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선원들은 단백질이 부족하잖아요. 영양분이. 그래서 이 새들을 막 때려 잡아서 먹었죠. 막 포획을 하고 막 먹고. 그리고 이 섬에 선원들이랑 같이 들어온 게 쥐들도 막 들어오고 막 그 동물들도 같이 들어오고 돼지든지 그러면서 이제 알들을 다 먹어치운 거예요. 먹어치우고 이 새도 이제 그러면서 불과 뭐 몇십 년 만에 이 새가 이제 다 멸종된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된 상황으로 있다가 한 1900년 정도 한 중반쯤 되다 보니까 이 섬에 이 나무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메타세콰이어처럼 생겼죠. 이 큰 나무들 이 거대한 나무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개체수가 다 없어진 거예요. 다 없어지고 한 열 몇 그루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새랑 연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 새의 소화기관을 통해서 이 식물이 번식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화기관이 비슷한 칠면조를 이 섬에 이제 풀어가지고 이 식물을 다시 이제 이렇게 번식시킬 수 있었는데 이 식물 이름이 도도나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사실 공진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공진화. 같이 이렇게 진화한다는 같이 인간만 혼자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지구상이 지금 나이가 46억 년이 됐단 말이에요. 46억 년 동안에 수많은 뭐 이런 동물들, 식물들이 살았지만 그 인간이 지금 이 지구상에 나타난 거는 몇만 년이 안 되잖아요. 몇만 년이 안 되고 한때는 뭐 공룡이 이 지구상의 주인이었고 인간이 만약에 이렇게 항폐화시킨다면 생물종이나 식물종을 항폐화시킨다고 하면은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떤 또 다른 계속 그런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들을 잘 유지해가지고 인간이 같이 지나면은 오래오래 평화롭게 살 수가 있는데 반해서 이렇게 우리 도도새를 멸종하면은 결국 인간이 도도나무처럼 이렇게 멸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는 그런 부분들을 잘 명심해 주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이 영화인데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못 보셨죠? 얘가 많이 본 애 아니에요? 식스센스 보셨어요? 식스센스. 나이들이 있으니까 잘 못 보셨구나. 그리고 이제 이 식스센스 또 인공지능 AI라는 그 영화에도 나왔어요. 얘가 참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 선생님이 이제 새로 왔고 얘가 중학생이 되는데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이 세상은 참 살기 어렵고 힘든 곳이다. 실망스러운 곳이니까 니네들이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를 실천하고 계획에 옮겨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미라고 써 있죠. 내가 이 세 사람을 도우면은 이 세 사람이 또 세 사람을 도우고 세 사람을 도우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 지역 전체가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얘가 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다 보니까 맨날 지나다니는 골목에 이제 노숙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노숙자를 도와주고 이 노숙자가 다시 도와줬으니까 얘가 노숙자가 다시 취업을 해요. 취업을 하면서 계속 선행을 하고 또 가까운 곳부터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엄마가 또 불행하게 또 이혼녀인데 혼자 살다 보니까 선생님이랑 연계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살게 해주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친구가 있었는데 왕따 당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돕다가 얘가 이제 칼에 맞아 죽어요. 그러면서 장기 기증하면서 16명을 돕고 이렇게 죽는 그런 스토리예요. 여기서 얘기하자는 거는 실제 그러면서 여기 지금 얘가 죽으면서 추모 물결 전역이 지역 전체에 퍼진 거죠. 이 세상이 이제 아무리 나쁜 상에 빠져도 이 사람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고 스스로 못하니까 이 사람을 지켜보고 돌봐줘야 된다고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지금 새마을 지도자로서 어떤 사명감을 갖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활동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좌절하고 뭐 어떤 보람을 못 느끼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얘처럼 우리가 작은 실천들 가까운 데부터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 마을 전체로 이런 선한 영향이 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꼭 해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새마을 운동이 국민운동단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운동단체 역할을 그렇게 썩 훌륭하게 지금은 하고 있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운동이라는 건 이제 그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을 깨닫고 실천한 행위인데 지금 시대에 살 수 있는 새마을운동이 뭐냐? 그건 바로 이제 탄소 중립, 우리 생명운동을 실천하는 거고 그리고 마을 공동체를 예전처럼 아니면 예전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그런 공동체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새마을운동의 역할이고 국민운동단체로서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만 맺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주무시는 것 같은데 수고 많으셨습니다.